제10장 의학, 최초의 의학서. 기원전 2000년대 말에 살았던 어느 익명의 수메르 의사는 그의 동료들과 학생들을 위해 그의 가치 있는 처방들을 모아 기록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가로 세로 3과 4분의 1 곱하기 6과 4분의 1인치 크기의 촉촉한 점토판을 준비하고 갈대를 쐐기의 끝모양으로 날카롭게 한 다음 당시의 쐐기 문자로 그가 가장 좋아하는 12개 이상의 치료법을 쓰기 시작했다.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의학 안내서인 이 점토 기록은 4000년 이상이나 니프로의 유적 속에 묻혀 있다가 미국 발굴단에 의해 발견돼 필라델피아의 대학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내가 그 점토판의 존재를 처음 안 것은 대학 박물관의 내 적임자이자 바빌로니아 과의 명예 큐레이터인 레그라인 박사가 만든 간행물로부터였다. 대학 박물관 1940년 회보의 니프르의 오래된 약방이란 제목의 글에서 그는 그것의 내용을 해독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이것은 쐐기 문자 학자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었다. 거기에 새겨진 용어는 아주 기술적이고 전문적이었기 때문에 과학자가, 특히 화학을 전공한 사람의 협조가 필요했다. 대학 박물관의 점토판 소장품 큐레이터가 된 후 나는 의학 점토판이 있는 선반을 갈망 속에 자주 찾아가 그것을 내 책상에 가져온 뒤 자세히 살펴보곤 했다. 적어도 한 번 이상. 나는 그 내용을 해독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다행히도 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다. 매번 나는 그것을 선반에 도로 갖다 놓으며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1953년 봄의 어느 토요일 아침 한 젊은이가 내 사무실에 찾아왔다. 그는 자신을 필라델피아의 화학자인 마틴 레비라고 소개했다. 과학사로서 박사 학위를 막 수여받은 그는 박물관 소장품 중 과학과 기술사의 관점에서 그가 도울 만한 점토판이 있는지 나에게 문의했다. 바로 이것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선반에서 그 점토판을 꺼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확실하게도 해독이 되기 전에는 다시 갖다 놓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몇 주일 동안 레비와 나는 그 점토판의 내용에 매달렸다. 나는 우선적으로 수메르어의 기호를 읽고 문법을 분석하는 데 스스로를 한정시켰다. 인류 최초의 의학서를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고대의 화학적, 기술적 발전 과정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진 마틴 레비였다. 우리가 이 고대 기록으로부터 알아낸 바에 의하면 그 수메르 의사는 오늘날 그의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치료제를 구하기 위해 식물계, 동물계, 광물계를 찾아다녔다. 그가 제일 좋아한 광물은 염화나트륨, 소금과 질산, 칼륨, 초석이었다. 동물계로부터는 그는 우유, 뱀껍질, 그리고 거북이, 등딱지 등을 활용했다. 그러나 계피, 은매화, 아휘, 백리향 등이 풀과 버드나무, 배나무, 전나무, 무화과나무, 대추야자나무 등 대부분 그의 약은 식물계로부터 왔다. 이 약초들은 씨, 뿌리, 가지, 껍질, 진으로부터 만들어졌고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고형이나 가루로 저장되었다. 그가 처방하는 요법은 외상에는 연고와 여과액이 쓰였고 내상에는 물약이 쓰였다. 연고를 합성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먼저 하나나 그 이상의 약초를 가루로 만들고 다음은 큐슈마 와인에 약초 가루를 붓고 마지막으로 보통의 나무 기름과 삼나무 기름을 그 혼합물에 약간 뿌리는 것이었다. 강의 점토 분말이 약재의 하나였던 어느 처방에서는 그 분말이 물과 반죽되어 나무 기름 대신 바다 기름이 거기에 뿌려졌다. 여과액의 처방전은 더욱 복잡했으며 구체적인 지시를 따라야 했다. 그중 3개에는 약을 다리는 과정이 들어있다. 재료들을 물에 끓이면 알칼리와 소금을 쳤는데 그것은 아마도 더 많은 추출물을 얻기 위한 것이었던 듯하다. 어느 처방에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과작용의 용해제가 쓰였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병든 부분은 먼저 여과액으로 씻어내고 다음으로 기름을 바른 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상의 약초가 덧붙여졌다. 내복약은 환자가 먹기 좋게 하기 위해 보통 맥주와 함께 복용되었다. 여러 약재를 분말로 만든 뒤 맥주에 타서 환자가 마시게 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유나 또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강, 기름도 맥주와 마찬가지로 이용됐다.
지금까지 발견된 기원전 2000년대의 유일한 의학적 원문인 이 점토판으로도 수메르의 약학이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 점토판은 수메르의 의사들이 어느 정도 정교한 수많은 화학작용을 폭넓게 숙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여러 처방들에는 분말을 만들기 전 약재들을 정화하라는 지시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화학작용에 반드시 요구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다른 예로 처방들의 하나에서 약재로 사용되는 분말 알칼리는 아마도 소다의 풍부한 알칼리회라고 추정된다. 소다회는 기원전 7세기에 사용됐고 중세에는 유리 제조에 쓰였다. 화학적으로 말해서 이 점토판에 새겨진 처방들 중 2개가 알칼리를 많은 양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들과 함께 이용함으로써 피부에 바르는 비누를 생산하고 있음은 흥미롭다. 수메르 의사가 언급한 물질 중 어느 정도의 화학적 지식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질산 칼륨 혹은 초석이다. 훨씬 뒤인 아시리아 시대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수메르인들이 소변과 같은 질산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정화되는 지표의 배수시설을 가졌다는 것도 있을 법한 일이다. 질산 노폐물과 마찬가지로 염화 나트륨 그리고 나트륨이나 칼륨과 결합된 다른 염류들이 포함된 성분들을 분리하는 문제는 아마도 아주 적은 결정체를 만드는 방법으로 풀렸을 것이다. 인도나 이집트에는 질산이 포함된 유기물을 분해하여 질산 칼슘을 만드는데 아직도 석회나 모르타르를 섞는 고대의 방식이 남아있다. 그 질산 칼슘은 액체로 되어 분리된 후 탄산 칼륨이 함유된 나무재를 넣고 끓여지며 여기에서 여과된 용액이 증발할 때 질산 칼륨이 생산된다. 그러나 이 고대 기록은 우리에게 아주 낙심시키기도 했다. 거기에는 치료법이 쓰이는 병명이 없었고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그 치료법들은 아마도 별로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수메르 의사는 실험이나 검증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 같기 때문이다. 약재 선택의 많은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식물의 냄새에 대한 고대인들의 오랜 세월 동안 다져진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다. 일부 처방은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세정제를 만드는 법 등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염료나 초석 같은 물질은 각각 방부제와 수렴제로서 효과적이다. 이 수메르의 처방들에는 또 다른 명백하고 고의적인 생략이 있다. 거기에는 약재들을 어떤 비율로 혼합해야 하는지, 한 번에 얼마나 투약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투약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것은 직업적인 질투의 결과인 것 같다. 그 수메르 의사는 일반인들이나 혹은 그의 동료들로부터 그의 비결을 보호하려고 의도적으로 구체적인 양과 주기를 숨겼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구체적인 양과 주기는 그 수메르 의사에게 중요치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실제 처방의 준비와 사용의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점토판을 새긴 수메르 의사가 마법과 주문에 의지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 의학서에는 전체 원문을 통하여 단 하나의 신이나 악령도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기원전 2000년대의 수메르의 병제를 치료하기 위한 마법이나 굿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은 정반대였고 그것은 조문들이 새겨진 60점에 이르는 작은 점토판들의 내용을 볼 때 명백하다. 뒷날의 바빌로니아인들과 마찬가지로 수메르인들은 수많은 질병들을 병자의 몸에 있는 사악한 영들의 탓으로 돌렸다. 그런 악령들 중 6은 검은머리 사람들의 수메르인들의 위대한 의사로 묘사되며 바우, 니니시나, 굴라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의술의 수신이자 여신에게 바쳐진 수메르 찬미가 속에 그 이름들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의학서인 이 점토 기록에 초자연적이고 불합리한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사의한 사실로 남는다. 기원전 2000년대 말에 쓰여진 의학 점토판의 발견은 나와 같은 쇠기문자 학자들에게도 큰 놀라움이었다. 왜냐하면 최초의 안내서는 의학보다는 농업 분야일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농업은 수메르 경제의 버팀목이자 그 땅의 부와 안녕의 근원이었다. 농사 방식과 기술은 기원전 2000년대 이전에 이미 높이 발전해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오직 농민만을 위한 지침서는 기원전 1000년대 초기에 만들어졌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제11장으로 가자. 제11장 농업, 최초의 농업서. 미국 발굴단에 의해 발견된 조그만 점토판 하나가 농업의 역사와 기술에 대한 최고의 중요성을 갖는 3500년 이상 된 기록의 복원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1949년에서 1950년까지 시카고 대학의 오리엔트 연구소와 펜실베니아 대학의 대학 박물관이 합동으로 후원한 발굴단은 고대 수메르의 니프루에서 가로 세로 3곱하기4와 2분의 1인치 크기의 점토판을 발굴했다. 그 점토판은 형편없는 상태로 도착했다. 그러나 대학 박물관의 실험실에서 구워지고 깨끗이 손질되고 수선되고 나자 그것은 거의 전체 원문을 해독할 만하게 되었다. 니프루에서의 발견 이전에 이미 이 농업 입문서의 다른 부분들이 새겨진 8점의 점토판과 파편들이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본문의 중간 35행이 들어있는 이 새로운 조각이 니프루에서 나타나기까지 전체 원문을 확실하게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108행의 길이에 이르는 이 기록은 한 농부가 그의 아들에게 주는 일련의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농부는 5월과 6월의 농지의 침수로 시작하여 다음에 4월과 5월의 새로 추수된 곡식을 탈곡하고 손질하는 것으로 끝나는 반복되는 농사 활동의 전반을 아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니프루의 발견 이전의 두 편의 그와 비슷한 농민을 위한 지침서가 고대로부터 전해져 왔다. 버질의 저 유명하고 아주 시적인 농경가와 헤시오도스의 일과 나날들이 그것들이다. 둘 중 연대가 앞서는 헤시오도스의 작품은 기원전 8세기에 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새로 복원된 수메르의 점토 기록은 기원전 1700년경에 새겨졌고 따라서 헤시오도스의 작품보다 대략 1000년을 앞선다. 이 수메르의 농사 지침서는 농부가 성공적인 수확을 거두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상의 일과 노동에 관한 것이다. 수메르의 메마른 땅에는 관계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가르침은 관계에 대한 조언으로 시작된다. 수위가 경작지보다 너무 높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물이 빠지면 황소나 다른 동물들이 젖은 땅을 짓밟지 않도록 신경 써서 지켜야 한다. 잡초와 구루터기는 경작지에서 말끔히 제거해야 하고 그 둘레에는 울타리를 쳐야 한다. 다음으로 아들은 가족을 갖고 모든 필요한 농기구, 광주리, 그릇 등 속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도움을 받도록 권고한다. 그는 반드시 쟁기를 끌 여분의 황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쟁기질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곡괭이로 2번, 괭이로 1번씩 땅을 갈아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고무래로 흙 덩어리를 부셔야 한다. 그는 일꾼들이 게으름 피우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한다. 쟁기질하고 씨 뿌리는 일은 동시에 계속해 나가야 한다. 용기에 담겨진 씨를 쟁기에 부착된 좁은 깔때기를 통해 쟁기질로 만들어진 밭고랑에 뿌려야 한다. 하나가 대략 20피트쯤 되는 8개의 고랑을 쟁기질로 만들어야 한다. 씨는 똑같은 깊이로 뿌려져야 한다. 지침서의 말을 빌리자면 보리씨를 뿌리는 사람이 손가락 2개 깊이로 균일하게 씨를 뿌리는지 살펴보아라. 만일 씨가 땅에 적절히 묻히지 않았다면 그는 쟁기의 혀, 즉 가렛나를 바꿔야 할 것이다. 지침서의 저자에 따르면 밭고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네가 똑바로 고랑을 쟁기질로 만든 곳은 이제 사선으로 쟁기를 끌어 고랑을 팔아. 네가 사선에 고랑을 쟁기질로 만든 곳은 똑바로 쟁기를 끌고 고랑을 팔아. 씨 뿌린 후에는 고랑의 흙덩어리를 깨끗이 치워 보리싹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 수메르의 지침서는 계속된다. 씨가 흙을 뚫고 나오는 날 농부는 자라는 곡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들쥐와 해충의 여신인 니킬림에게 기도를 올려야 한다. 그는 또한 새들을 쫓아야 한다. 보리가 고랑의 좁은 바닥을 채우도록 충분히 자라면 물을 주어야 한다. 보트 가운데 있는 돗자리와 같이 보리가 밭을 빽빽히 덮으면 그는 2번째로 물을 주어야 한다. 3번째로 그는 훌륭히 자라는 곡물에 물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젖은 곡물이 붉게 물들지 않는지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것은 농작물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서운 사마나 병이다. 곡식이 더 자라면 그는 4번째로 물을 주어야 한다. 그것으로 그는 1할의 수확을 더 올릴 수 있다. 추수할 시기가 되면 보리가 무게에 못 이겨 고개를 숙이기 전 꼿꼿이 서 있는 동안 자라는 것이 좋다.
추조는 세 사람이 한 조를 이루어야 한다. 한 사람은 베고 다른 한 사람은 벤 것을 묶는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의 일은 확실하지가 않다. 추수 직후에 이루어지는 탈곡은 쌓아 올려진 곡물 줄기들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썰매에 의해 5일간 진행된다. 그런 후 보리는 황소가 끄는 도구에 의해 껍질이 벗겨진다. 그러나 이때 보리는 땅바닥에 앉아 다 지저분하게 된다. 그러므로 곡물은 적당한 기도를 한 후 갈퀴에 의해 키질이 되고 먼지와 더러움이 없어진다. 이 기록은 농사의 규율은 농부가 아니라 수메르 최고의 신 엘릴의 아들이자 진실한 농부신 니누르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로 끝난다. 인간의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농사 지침서의 진실한 향기를 독자에게 맛보여주기 위해 여기에 처음 18행의 직역을 실었다. 이것을 읽는 독자는 먼저 해석이 아주 만족스럽지 못함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그것의 원문이 불확실하고 당혹스러운 전문 용어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수메르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이 성장함에 따라 그것은 계속 개선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음 해석은 임시적으로 베노 렌즈버거와 시카고 대학의 오리엔트 연구소에는 세계문자의 학자인 소킬드 제이콥스에 의해 이루어졌다. 옛날에 한 농부가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그의 아들에게 주었다. 내가 밭을 가꾸려 할 때는 관계시설을 열어라. 수위가 밭보다 너무 높게 되지 않아야 한다. 물이 빠지면 밭의 젖은 땅이 평평하게 유지되도록 살펴야 한다. 거기에 황소가 돌아다니거나 짓밟지 못하게 해라. 동물들을 내쫓고 틀이 잡힌 땅으로 만들어라. 무게가 1과 3분의 2 파운드를 넘지 않은 10개의 폭이 좁은 도끼로 땅을 말끔히 정리해라. 그루터기는 손으로 뽑아서 묶음을 만들어라. 그것의 좁은 구멍은 메워라. 그리고 밭의 사면에 울타리를 쳐야 한다. 밭이 불타는 동안 똑같은 크기로 나누어라. 너의 농기구가 일하며 콧노래를 부르게 하라. 명예는 서둘러 하고 새 채찍은 못으로 단단히 하며 너의 낡은 채찍이 묶여있던 손잡이는 일꾼의 아이들에게 수선하게 해라. 곡물은 물론이고 채소밭과 과수원도 수메르의 경제적 부의 원천이었다. 아주 일찍부터 행해진 수메르의 중요한 원예술의 하나는 태양과 바람으로부터 밭의 식물들을 보호하는 나무 그늘 원예술이었다. 제12장에서 우리는 우리 수메르 시를 통하여 그것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제12장 원예학 최초의 나무 그늘 원예술 미국 대학 오리엔트 연구의 연례 교환 교수이자 대학 박물관의 대표로서 나는 1946년 이스탄불과 바그다드를 방문했다. 이스탄불에 4개월가량 머물며 나는 수메르의 서사시와 신화들이 새겨진 100점 이상의 점토판과 파편들의 사본을 만들었다. 사본으로 만들어진 점토판과 파편들의 대부분은 작거나 중간 크기였다. 그러나 상당히 큰 점토판들도 일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신경전이 새겨진 제12개의 난을 가진 점토판, 여름과 겨울 사이의 논쟁이 새겨진 8개의 난을 가진 점토판, 그리고 내가 이난나와 슈칼레투타, 원해자의 씻을 수 없는 죄라고 제목 붙인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신화가 새겨진 6개의 난을 가진 점토판이 그것들이다. 이 마지막에 언급된 자료는 원래 가로 세로 6 곱하기 7과 4분의 1인치였지만 지금은 가로 세로 4와 4분의 1 곱하기 7인치만 남아있다. 첫 번째와 마지막 난은 거의 부서졌지만 남아있는 4개의 난으로 우리는 절반 이상 완전한 약 200행의 원문을 복원할 수 있다. 그 신화의 내용이 서서히 드러남에 따라 그것의 줄거리가 특이할 뿐만 아니라 다른 2가지 면에서 그것은 아주 중대함이 밝혀졌다. 첫째로 그 신화에서는 어느 죽어마땅한 인간의 불경한 행위에 분노한 신이 온 세상의 물을 피로 바꾼다. 전체 고대 문학에서 이 피의 저주에 필적할 만한 것은 오직 성경의 출애굽기다. 거기에서 야훼는 파라노가 노예화된 이스라엘인들을 놓아주지 않으려 하자 전 이집트의 물을 피로 만든다. 둘째로 이 고대 신화는 나무 그늘 원예술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거기에는 뜰에 나무 그늘을 만들거나 바람과 태양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를 심는 원예술이 수천 년 전에 알려져 있었음이 진술되어 있는 신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슈갈레투다라는 원예사가 살고 있었다.
그는 부지런히 식물을 재배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그는 밭고랑과 농작물에 주의 깊게 물을 주었지만 식물들은 그 보람도 없이 시들어 버렸다. 그리고 결국에는 산으로부터 흙먼지를 싣고 온 거센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릴 뿐이었다. 그가 온 정성을 기울인 밭은 황폐해져 갔다. 그러자 그는 동쪽과 서쪽의 별이 빛나는 하늘로 눈을 돌리고 징조를 연구하고 신성한 자연의 법칙을 배웠다. 마침내 새로운 지혜를 습득한 그는 밭에 사르바투 나무를 심었고 그 나무의 넓은 그늘은 하루 종일 지속되었다. 이 원의 실험의 결과로 슈칼레 투타의 밭은 모든 작물이 싱싱하게 자라났다. 어느 날 여신 이난나로가 천국과 지상을 여행한 뒤 지친 몸을 쉬기 위해 슈칼레 투타의 밭에서 멀지 않은 곳에 누웠다. 그는 밭의 끝에서 그녀를 훔쳐보다가 여신이 극도로 피곤한 틈을 이용해 그녀와 정을 통했다. 아침이 오고 태양이 떠오르자 잠에서 깬 여신은 스스로를 살펴보다가 대경실색했고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녀를 능욕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를 찾아내겠다고 결심했다. 여신은 3가지 저주를 수메르에 내렸다. 1. 그녀는 수메르의 모든 샘을 피로 채웠다. 따라서 모든 야자나무 숲과 포도밭은 피에 젖게 되었다. 2. 그녀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바람과 폭풍을 지상에 불게 했다. 3. 세 번째 저주는 관련 부분이 단편적이어서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3가지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이나나는 그녀를 더럽힌 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 각각의 저주가 지날 때마다 슈칼레 투타는 그의 아버지를 찾아가 위험을 호소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형제들인 검은머리 사람들, 수메르인들에게로 가서 도시에 머무르도록 조언했다. 슈칼레 투타는 이 조언을 따랐고 이나나는 그를 끝까지 찾지 못했다. 그녀는 그녀에게 가해진 폭행에 복수할 수 없다는 것을 침통하게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에리두에 있는 수메르 지혜의 신인 엔키의 신전으로 가 그의 조언과 충고를 구했다. 여기서부터 점토파는 파손되었으며 이 이야기의 결말은 알 수 없는 채로 남는다. 다음은 이 시에서 가장 뚜렷이 읽을 수 있는 부분의 번역이다. 슈칼레 투다, 밭고랑에 물을 주며 농작물을 위해 샘을 파면 그 뿌리에 발이 걸렸고 그것에 의해 베어졌고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산으로부터의 흙먼지와 함께 그의 얼굴을 때렸고 그의 어떤 얼굴과 어떤 손, 그것들은 그것을 흩날렸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는 지상에서 그의 눈을 들어 동쪽의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지상에서 그의 눈을 들어 서쪽의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천국에 새겨진 길조를 응시하고 천국에 새겨진 것으로부터 징조를 배웠고 어떻게 신성한 자연의 법칙을 행하는지를 보았고 신의 섭리를 연구했다. 밭에 5에서 10가량의 접근할 수 없는 장소들에 그런 장소들에 그는 보호막으로 나무 한 그루를 심었고 그 나무의 보호막 사르바툰 나무의 넓은 그늘은 그 그늘은 새벽, 오후, 저녁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나의 여왕 천국을 건너고 지상을 건넌 후 이난나 천국을 건너고 지상을 건넌 후 에람과 슈브르를 건넌 후 피곤 속의 신성한 여인은 그 밭에 다다랐고 순식간에 잠들었다. 슈칼레 투다는 그의 밭 귀퉁이에서 그녀를 보았고 그녀와 교접했고 그녀를 키스했고 그의 발과 발의 귀퉁이로 돌아갔다. 동이 떴고 태양이 솟았고 그 여인은 염려 속에 그녀를 살펴보았다. 이나나는 염려 속에 그녀를 살펴보았다. 그러자 그 여인, 그녀의 외음부 때문에 무슨 해를 그녀가 입었는지, 이난나, 그녀의 외음부 때문에 그녀가 무엇을 당했는지, 지상의 모든 샘을 그녀는 피로 채웠고 지상의 모든 숲과 밭을 그녀는 피로 물리도록 먹였고 남자 노예들은 땔감을 하러 와서 피만 먹었고 여자 노예들은 물을 길러와서 피만 먹었고 나는 반드시 나를 능욕한 자를 어떤 곳에 있든 찾아낼 것이다.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그녀를 능욕한 그를 그녀는 발견하지 못했고 왜냐하면 그 젊은이는 그의 아버지의 집에 갔기 때문에 슈칼레 투다는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밭고랑에 물을 주면 농작물을 위해 샘을 파면 나는 그 뿌리에 발이 걸렸고 그것에 의해 베어졌고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산으로부터의 흙먼지와 함께 내 얼굴을 때렸고 나의 어떤 얼굴과 어떤 손 그것들은
그것을 흩날렸습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나는 지상에서 나의 눈을 들어 동쪽의 별들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나는 지상에서 나의 눈을 들어 서쪽의 별들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천국에 새겨진 길조를 응시하고 천국에 새겨진 것으로부터 징조를 배웠고 어떻게 신성한 자연의 법칙을 행하는지를 보았고 신의 섭리를 연구했습니다. 밭에 5에서 10가량의 접근할 수 없는 장소들에 그런 장소들에 나는 보호막으로 나무 한 그루를 심었고 그 나무의 보호막 사르바토 나무의 넓은 그늘은 그 그늘은 새벽, 오후, 저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의 여왕 천국을 건너고 지상을 건넌 후 이난나 천국을 건너고 지상을 건넌 후 에람과 슈브르를 건넌 후 피곤 속의 신성한 여인은 그 밭에 다다랐고 순식간에 잠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밭 귀퉁이에서 그녀를 보았고 그녀와 교접했고 그녀를 키스했고 나의 밭의 귀퉁이로 돌아갔습니다. 동이 텄고 태양이 솟았고 그 여인은 염려 속에 그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나나는 염려 속에 그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 그녀의 외음부 때문에 무슨 해를 그녀가 입었는지, 이난나, 그녀의 외음부 때문에 그녀가 무엇을 당했는지, 지상의 모든 샘을 그녀는 피로 채웠고 지상의 모든 숲과 밭을 그녀는 피로 물리도록 먹였고 남자 노예들은 땔감을 하러 와서 피만 먹었고 여자 노예들은 물을 길러와서 피만 먹었고 나는 반드시 나를 능욕한 자를 어떤 곳에 있든 찾아낼 것이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를 능욕한 그를 그녀는 발견하지 못했고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그 젊은이에게 대답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슈칼레 투다에게 대답한다. 아들아, 너의 형제들의 도시들에 가까이 머물러라. 검은머리 사람들, 너의 형제들에게 가라. 그 여자 이난나는 지상의 한가운데 있는 너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 슈칼레 투다는 그의 형제들과의 도시들 가까이 머물렀고 검은머리 사람들 그의 형제들에게 갔고 그 여자는 지상의 한가운데 있는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자 그 여인, 그녀의 외음부 때문에 무슨 해를 그녀가 입었는지, 이난나, 그녀의 외음부 때문에 그녀가 무엇을 당했는지. 이 시는 두 번째 저주로 계속된다. 우리는 이제 물질에서 정신으로, 기술에서 철학으로 향할 것이다. 기원전 2000년대 수메르인들의 수많은 진보된 형이상학적, 신학적 개념들은 체계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동 전체의 전형이 되었고 훗날의 헤브라이 인과와 기독교 교리에도 뚜렷한 흔적을 남겼음이 충분한 근거에 의해 뒷받침된다. 제13장에서는 되게 명료하게 체계화되지는 않았지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을 배경에 깔고 있는 그들의 중요한 개념들이 설명된다. 그 장은 또한 수메르인들의 지적인 성찰과 철학적 결론들이 어떻게 고립당했는지 수메르의 신화와 서사적 설화들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예증되며 그러한 이야기들은 문학적 효과를 위하여 이성과 논리보다는 환상과 상상의 세계를 주로 넘나든다.